안녕하세요. 지식OS 손민규입니다. 오늘의 고전 2편은 공자와 제자의 말을 묶은 논어입니다. 1편에서 소개한 프리드리히 니체와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바로 전통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니체는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유럽 문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에 비해 공자는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혼란한 춘추시대를 극복할 대안으로 이미 멸망해버린 주나라의 예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보다 나은 어제를 외친 게 바로 공자였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라떼는 어르신들에게 잘하고 황제를 드높이며 제사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냈다고, 이런 건데요. 어쩌면 공자에게서 꼰대의 향기가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관에 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역사란 주로 진보라고 생각하죠. 인권, 경제, 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잠시 퇴보하기도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우상향이라는 거죠. 마르크스주의 역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서 봉건제를 거쳐 자본주의로 그리고 공산주의로 이행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관은 생각보다 그 역사가 그리 길진 않아요. 오히려 처음 시작이 위대했고 인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타락했다는 역사관이 흔합니다. 대표적인 게 기독교의 구약의 세계관이고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다는 설정이 그렇습니다. 고대 인도 세계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트야 유가에서 트레타 유가, 드라파라 유가, 칼리 유가, 이렇게 4단계로 순환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타락한다고 보거든요. 흥미롭게도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시대는 칼리 유가, 즉 말세라고 봅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공자의 사상을 꼭 꼰대다, 퇴행적이다 라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은 공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떠오릅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책인데요. 한국인 한국 사회를 향한 독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책 내용이 뭐냐면요, 한국인의 가족주의, 집단주의, 권위주의, 이런 게 유교 때문이라는 건데요. 유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공자죠. 이 책이 나오던 20년 전에는 상당히 유한 지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좀 안 맞는 내용이긴 해요. 현재 대한민국의 풍경을 보세요. 요즘 명절에 제사 누가 지냅니까? 아직 지내는 가족이 있긴 하지만 공황이 훨씬 더 붐비죠. 결혼합니까? 윗사람 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듭니까? 아니죠. 1인 가구의 증가, 떨어지는 결혼율과 출산율, 사라진 권위 등등 한국 사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세월이 그리 많이 흐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급변하다니 대한민국은 정말 다이내믹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현재 베스트셀러 1위를 굳게 지키고 있는 세이노 저자님이 추천한 책이라고 하니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자, 유교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공자가 남긴 말씀은 여전히 많은 독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종엽 저자가 쓴 50에 읽는 논어가 수십만 부 팔렸죠. 이 책은 일종의 논어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논어에 관한 저자의 의견을 현대사회에 맞게 보정해서 쓴 책입니다. 논어로 여는 아침, 논어를 읽으면 사람이 보인다 등 이러한 논어 에세이가 꾸준히 나오는 편입니다. 논어 그 자체에 관한 수요도 꽤 많습니다. 홍익출판사, 휴머니스트 등 다양한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평소에도 논어 수요가 꾸준한데 신학기철이 되면 판매가 좀 더 많이 뜁니다. 아마 대학 수업에서 논어가 여전히 필독서로 사용되는 게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논어의 주인공 공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공자는 춘추시대 사람이죠. 고대 중국인들이 이상형으로 그리는 하원주 시대가 끝나고 각지에서 자신들이 패자를 자칭하며 싸울 때였죠. 고대 사상가들의 삶, 그 중에서도 특히 유년 시절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신화적인 영역입니다. 특히 공자는 소크라테스나 붓다에 비해서도 유년 시절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서 479년에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나라 추읍 출신입니다. 이쪽이 주나라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곳이라고 합니다. 나이 같은 아버지와 젊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고 사기가 기록합니다. 젊은 공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관해서 논어에서도 잠시 단서가 나오긴 하는데요. 나는 젊었을 때 천하게 살았기 때문에 비천한 일에 여러 가지로 능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로 봤을 때 뛰어난 가문 출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배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논어 제2편 위정 4절에 나온 구절이죠. 15학문에 눈 뜨고 30살에 자립했다 라고 나옵니다. 이후에 여러 나라를 떠돌며 이런저런 벼슬도 하긴 했지만 노년에는 노나라로 돌아와 후학 양생에 힘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공자가 제자들과 문답을 엮은 게 바로 논어입니다. 이렇다 보니 논어에는 공자의 말도 나오고 제자들의 목소리도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은 논어는 홍익출판사에서 나온 김영찬 교수님이 번역한 책인데요. 김영찬 교수님의 번역본이 정말 오랫동안 많은 독자의 선택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제 논어를 만나보겠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한다면 예의를 지킨들 무엇 하겠는가?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한다면 음악을 한들 무엇 하겠는가? 3편 8일 3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논어에서 자주 나온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인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체 인이란 무엇일까요? 진실로 인의 뜻을 두면 악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4편 리인 4절에 나온 구절입니다. 네,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인이라고 합니다. 단순 명쾌하죠? 논어를 읽으시면 느끼실 텐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나쁘게 살지 마라. 다소 뻔한 말을 합니다. 다만 유학이 후대로 갈수록 다소 난해해집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유학이 경쟁했던 불교라든지 도교 쪽의 세계관이 아무래도 복잡합니다. 우주론이라든지 개인의 수양론 쪽에서 그렇습니다. 유학이 이런 쪽에서 대응하면서 송대 신유학, 그러니까 성리학이 되면 개념도 복잡해지고 논쟁도 다소 현학적으로 흘러갑니다. 어쨌든 다시 논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자가 누구입니까?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했던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대인 직장인들 대부분의 처지이지 않습니까? 모두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이런 현대 미생들이 얻을 수 있는 통찰도 곳곳에 있습니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1편 하기 16절에 나온 구절입니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걱정해야 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리인 14절에 나온 구절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서도 뼈 때리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자기계발서에서 자주 봤을 법한 구절인데요.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육옹야편 18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논어에도 있었네요. 이런 사람이 바로 군자이지요. 군자의 덕에 관해서도 여러 구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긍정하고 돈과 명예를 적극적으로 쫓을 것을 요구하는 현대 문명과는 살짝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치스럽게 하다 보면 공손함을 잃게 되고 검소하게 하다 보면 고루하게 되지만 공손함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다. 7. 수리 35절에 나온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어라 는 말이지요. 또 하나 현대 문명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어필의 시대, 셀프 브랜딩의 시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유려하게 말하는 기술이 장점인 시대이고요. 공자는 이를 경계했습니다. 자공이 군자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란 말보다 앞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말을 한다. 2편 위정 13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렇듯 공자의 가르침이 현대 문명의 주류와는 살짝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상이 실제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는 한국사에서 고려와 조선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꽤 있을 겁니다. 예컨대 조선 지도층은 고려에 비해 검소, 검약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지요. 이러한 지적 우대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일행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고요. 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족, 효 부분입니다. 굳이 이 부분은 거론하지 않아도 유학의 중심에 가족이 있음을 많이 아실 겁니다. 효에 관해서 여러 구절이 등장하죠. 이런 부분입니다. 맹무백이 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는 오직 그 자식이 병날까 그것만 근심하신다. 2편 위정 6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어의 핵심이 바로 공부입니다. 평생 학습이죠. 논어는 보통 사람도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전제는 바로 공부인데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안 사람이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그것을 추구한 사람이다. 7편 수리 19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공자는 틈이 날 때마다 공부하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하라고 다그쳤고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하루 종일 마음 쓰는 데가 없다면 곤란하도다. 장기나 바둑이라도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이라도 하는 것이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17양화 22절에 나온 구절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논어에서 공부를 강조하는 게 바로 공자이잖아요. 과연 우리가 논어의 가장 첫 구절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까요? 학이스습지를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여기서 시를 때시자로 읽어서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가 과연 sometime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always이죠. 배우고 계속 익혀라.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공부하라. 이런 게 바로 공자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공자가 생각한 정치의 끝은 교육으로 귀결됩니다. 공자께서 위나라로 가실 때 염류가 수레를 몰고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많구나. 염류가 여쭈었다. 백성이 많은 다음에는 거기에 무엇을 더해 주어야 합니까? 부유하게 해주어야 한다. 부유하게 된 다음에는 또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합니까?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13편 자로 9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자는 모든 국민의 보통교육을 위한 민족국가의 지적 선치를 2000년 전에 이미 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전에서 논어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논어의 매력은 이렇듯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이라는 데 있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끝없이 군자가 되기 위해 배워라. 지도자의 폭력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덕으로 다스려라. 검소함과 유능함을 지도층에 요구한 것, 통치의 기본 단위로 가족을 설정한 것, 인류라는 종을 굉장히 잘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루프린트라는 책에서 니콜러스 크린스타키스가 인류의 진화를 가능하게 한 비결을 몇 가지로 제시했는데요. 바로 느슨한 계층, 배우자와 자녀를 향한 헌신, 우정이거든요. 이게 바로 공자가 집중했던 주제입니다. 이에 비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겸해를 주장한 묵자라든지 세상의 멸망을 막을 수 있더라도 내 털 하나 뽑지 않겠다고 주장한 양주의 위화설 등은 인류라는 종의 유전적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공자 사상이 수천 년의 세월을 버틴 건 결국 인간이라는 종이 예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 아닐까요?